있습니다. 오늘은 정승욱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2월 22일이네요. 아, 그러네요. 2월 22일. 네, 이가 많이 들어가네요. 무슨 그럼 스페셜 날인가요? 모르겠어요. 뭐 신기해서. 11월 11일 이런 뭐 빼빼로데이 그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2월 22일은 제가 그건 알아볼게요. 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시작했던 얘기가 그 사업체 매입 시 주의할 점에 네네, 관해서 맞습니다. 새로 알아봤는데요. 이제 지난달부터 새 토픽 시작했죠. 네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나눴던 내용들 리뷰를 간단하게 하고 계속 진행하면 좋겠죠. 네네. 우리 지난달부터 시작한 게 이제 새해 되면서 새로 이제 사업체 비즈니스를 매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업체 매입 시에 어떠한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지난달 처음에 얘기했던 것들은 이제 어떻게 비즈니스를 찾느냐, 비즈니스를 네. 찾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부동산 에이전트, 공인 중개사 에이전트를 통해서 사업체를 물색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바이어분, 이제 비즈니스를 찾으시려는 분이 직접 발로 뛰어서 찾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가까운 지인이나 주인의 소개로 해서 사업체를 찾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네. 그다음 이제 네 번째가 본인이 사려고 하는 사업체의 직원으로 일을 하다가 이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다음 이제 가까운 지인이나 주인 소개는 좋을 수도 있지만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냥 믿기만 하지 말고 직접 확인을 다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사업체를 찾았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러면 클로징을 하려면 사업체를 살려면 변호사를 써야 되느냐 말씀을 드렸고, 네. 예, 당연히 이제 본인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변호사가 있으면 좋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구두로 하는 것보다는 문서화해서 계약서를 처음부터 작성을 해서 그런 다음에 클로징까지 사업체를 완전히 인수하는 것까지 이 절차를 순서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네네. 네. 자, 각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는 말씀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도 예, 네.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이제 그 말은 이제 각자라는 게 이제 바이어분과 셀러분, 비즈니스를 사시려는 분과 파시려는 분의 이해 상반관계가 되는 관계가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해 충돌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각자의 변호사를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각자 나를 대변해 줄 수 있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는 변호사를 쓰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 한인분들이 이제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다 보니까 너무 변호사 비용이 부담된다라고 하시는 경우에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변호사를 한 명을 써서 네. 클로징을 합시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사실 많이 보편화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클로징 변호사 한 명을 쓰되 대신 그 비용을 바이어와 셀러분이 각각 반반씩 부담하는 경우, 그래서 우리 클로징 변호사가 어느 한쪽의 변호사가 아니라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걸 영어로 하면 에스크로 에이전트라 그러는데요. 네. 예, 그래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클로징을 준비하는 그런 식의 클로징을 하는 경우들이 이제 더 많이 보편화돼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지난 시간 나눴던 내용들 리뷰를 해봤고요. 자, 매매 계약서에 들어가는 또 중요한 조항들을 오늘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게 이제 더 중요하다고 네,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네. 이 관련된 내용을 제가 광고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정보 시대 오늘은 정승욱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승욱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비즈니스 이제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하기 전에 계약서를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걸 누가 쓰는지 그리고 네네. 이제 또 어떤 그것부터 내용이 궁금하시죠. 들어가는지 네네. 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부동산 에이전트를 써서 찾든 본인이 찾든, 특히 이제 본인이 찾은 경우는 그럼 이제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어떻게 만드나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도 있고, 네. 부동산 에이전트가 있으니까 그분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네.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좋은 물건을 찾았다, 비즈니스를 찾았다 했을 때 첫 번째가 이제 매매 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우리 집을 찾을 때랑 똑같습니다. 네. 집을 찾을 때의 계약서는 거의 100의 99는 딱 정형화된 한 가지 양식을 씁니다. 네. 집을 살고 팔 때는. 네. 그게 우리가 이제 저희끼리 얘기할 땐 GAR폼이라고 얘기하는데 GAR,
줄여서 GAR이라고 해서 가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조지아 어소시에이션 오브 리얼터라 그래서 조지아 부동산 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우리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이제 만든 부동산 협회죠. 이건 이제 한인 부동산 협회도 있지만 이제 전체 미국의 부동산 협회, 이 조지아주의 전체 미국의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만든 협회입니다. 이 협회에서 스탠다드 폼으로 만든 양식이 이제 가폼이라는 그 매매 계약서 양식이 있어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집 클로징의 경우는 그 양식을 다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변호사가 다 그 집을 위한 클로징을 위해서 매매 계약서를 만드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제 상업용 건물이나 이런 이제 상업용 비즈니스 사업체를 사고 팔 때의 매매 계약서는 세 가지 옵션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정형화된 폼이 있긴 합니다. 네. 그거를 마찬가지 가폼이라 그러죠. 조지아 어소시에이션 오브 리얼터에서 만들어 놓은 비즈니스 퍼처스 앤 세일즈 어그리먼트 매매 계약서라는 것이 양식이 있는데 많이 네. 쓰지들 않아요. 네. 네. 주로 많이 쓰는 양식이 이제 변호사들이 만든 매매 계약서, 직접 변호사가 만드는 드래프트한 매매 계약서를 가장 많이 쓰고 네. 그 다음에 쓰는 방법이 우리 부동산 에이전트 분이 있는 경우 에이전트 분이 이 가폼을 보니까 너무 깨알같이 글을 써져 있고 네. 너무 길다. 네. 그래서 이거를 다 설명을 하자니 너무 힘들다. 라고 생각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자기 양식을 만들고서 그걸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이제 그게 이제 변호사 양식을 쓰는 경우도 있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만든 경우도 있고 본인이 이제 변호사 오래되신 분들은 이제 변호사 폼들을 보고 자기가 이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네. 짜집게 해서 만들어 놓은 계약서도 있고 그래서 네. 대부분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쓰는 계약서는 2장 내외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되게 짧아지네요. 네, 아주 네. 그냥 농축해 놓은 아주 네. 딱 중요한 것만 집어넣은 그런 식의 계약서가 주로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네, 보면 네. 경험상 그렇게 하는 경우 아니면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부동산 에이전트 없이 바이어 셀러분끼리 알아서 이제 서로 사자 팔자고 얘기가 된 경우 네. 변호사 쓰지 말고 우리끼리 계약서 쓰지 뭐 그러면서 본인들이 작성하거나 뭐 인터넷에서 막 찾아서 이야. 쓰시는 이제 요즘은 그런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네.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네. 뭐 아무래도 인터넷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쉽게 접할 수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매매 계약서를 쓰시는 경우들도 간혹 봅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한 네 가지 양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어떤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요. 그 중에 제일 좀 안전한 걸 해야 되잖아요.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그렇죠. 네. 계약서가 길면 길수록 사실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그렇죠. 것들이 다 들어가겠죠. 장치들이 다 있는데 그렇죠. 예. 대신 이제 그게 좀 어렵죠. 어렵죠. 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변호사니까 변호사의 양식이 제일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변호사가 네. 아니었어도 그건 다른 분들도 동의는 합니다.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네. 왜냐하면 변호사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바이어의 변호사로 일을 하는 경우 네. 바이어를 보호를 해야죠. 네. 예, 왜냐하면 바이어분은 이 비즈니스에 관심은 있는데 이 비즈니스가 정말 광고한 대로 아니면 셀러분이 얘기한 대로 맞는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두려운 것이 많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지? 내가 계약금을 걸었는데 계약금을 뺏기면 어떡하지? 어떤 경우에 내가 계약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지? 등등의 여러 가지 의문점도 있고 걱정되는 점도 있죠. 그것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계약서를 원하는 것이 바이어분일 것이고 그렇죠. 셀러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게 필요 없죠. 그렇죠? 예. 네. 빨리 클로징해서 빨리 가게 팔고 빨리 돈 받으면 제일 좋겠죠. 그렇죠. 예. 네. 뭐 너무 막 뭐 바이어분이 이거 와서 막 자꾸 이거 물어보고 저거 물어보고 뒤에 안에 들어가서 화장실 어떤지 확인해 보겠다 그러고 이러면 셀러분 입장에서는 물론 해줘야 되는데 네. 너무 귀찮고 이러다 트집 잡히면 어쩌지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셀러의 변호사로 일을 한다면 가능한 한 짧은 계약서를 만들려고 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이해 충돌이 되는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중간적인 에스크로 에이전트로 클로징을 하든 바이어 쪽 변호사로 일을 하든 간에
기본적으로 바이어분이 위험 부담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네. 어떤 비즈니스를 산다는 것 자체는. 왜냐하면 네. 그거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많이 들어가 있는 계약서를 쓰는 게 좋은데 네. 애석하게도 이제 부동산 에이전트분이나 아니면 본인들이 인터넷에서 다운을 받거나 아니면 이분 우리 부동산 협회의 계약서 자체도 모든 바이어 쪽에 맞춰서 하나하나 원하는 대로 다 들어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변호사를 써서 만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그게 안 된다면 그게 안 되는 경우는 없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 중간에 딜이 깨질지도 모르는데 변호사 쓰면 매매계약서부터 또 변호사비 내야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변호사비 아끼고 싶으니까 그냥 부동산 에이전트분한테 이제 푸시를 하는 거죠. 네. 당신 양식 없어요? 당신이 그 매매계약서 폼 없어요? 당신 걸로 쓰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해서 보니까 또, 부동산 네. 에이전트분들이 또 변호사한테 가서 만드는 게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이어 셀러분 특히 이제 그분들이 이제 처음에 변호사 비용을 내야 되다 보니까 그게 싫은 분들은 부동산 에이전트한테 자꾸 프레셔를 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부동산 에이전트분도 쓰기 싫어서 그 폼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뭐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들이 주로 더 경험상 보면 많고 또 이제 그래서 보다 보면 그럼 조지아 부동산 협회에서는 이 양식을 쓰세요라고 했는데 네. 너무 복잡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럼 변호사한테 가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또 변호사 비용 내야 되니까 네. 본인이 이걸 설명하려니 이건 또 너무 어렵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에이전트 분도 이게 딜레마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가장 기본적인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이따 얘기할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만 집어넣고 짧은 폼으로 쓰다 보니 이제 그런 경우에 물론 아무 문제 없이 클로징이 되면 좋은데 그렇죠. 중간에 두 분 사이에서 네. 바이어 셀러분 사이에서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한 정확한 장치가 없다 보니 그러다 보니 이제 나중에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을 저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러니까 이 바이어를 보호하는 장치가 들어가는 게 맞는데.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첫 번째 저희가 추천하는 건 변호사가 만드는 게 네. 좋고 그게 여의치 않다면 조지아 부동산 협회 양식을 쓰는 것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부동산 에이전트 분이 쓰시는 양식을 쓰시는 게 이제 세 번째라고 보시고 네. 네 번째는 이제 본인들끼리 만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본인들끼리 만드는 경우는 정말 제일 위험합니다. 좀 그것이 아찔한데요, 그것이 특히나 이제 어떤 경우는 바이어분이 셀러분이 알아서 다 계약서 만들어 와서 그냥 저 그거 사인했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아이고, 분이 있으세요. 네. 그건 제일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바이어분이 내가 이 가게를 살 건데 네. 내가 원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계약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으시다 보니까 너무 나이스하게 셀러분이 너무 나이스하셔가지고요 그냥 계약서까지 다 본인이 변호사에서 만들어 오셨대요. 그래서 그냥 뭐 제가 사인했어요. 뭐 여기 가격이 맞길래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으시군요. 네, 그래서 안타깝죠. 안타깝죠. 네, 왜냐하면 네. 일단 사인을 하는 순간 그거는 아무리 불리한 계약서라 하더라도 아무리 한 장짜리 두 장짜리 엉성한 계약서라 하더라도 일단은 유효한 계약서입니다. 양쪽이 네. 다 사인을 했다면. 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를 저희가 얘기해서 수정을 하기가 양쪽이 동의가 돼야만 수정을 할 수 있어요. 수정 계약서를 또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 만들 때 잘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럴 때 이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변호사인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많은 첫 분들이 단추를 낄 때 특히 바이어분이라면 매매 계약서를 내가 돈이 좀 들더라도 처음에 내가 원하는 변호사를 써서 내가 원하는 내용을 꼭 넣고 싶다라고 네. 얘기하시는 게 부동산 에이전트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런 부동산 에이전트분들 다들 그러지 마세요라고 하시는 분 하나도 없으세요. 네. 그렇게 하세요라고 얘기하시고 그러면 원하시는 아니면 아시는 변호사님 있으세요? 그럼 그걸로 모셔다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다 얘기할 거니까 네.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네. 자, 매매 계약서를 이제 누가 쓰는 것이 좋은가 얘기를 나눠봤고요. 네네. 자, 또 관련해서 예. 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죠. 아까 광고 나가는 시간에 우리 네. 아나운서님하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러세요. 한국말로
한글로 네. 계약서를 써도 유효하냐고 물어보세요. 아, 미국에서? 네네. 네. 일단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유효합니다예요. 아, 유효합니다. 유효하긴 꼭 영어로 합니다. 써야 된다는 네. 법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바이어 셀러분이 본인들끼리 이제 한국말로 써오는 계약서를 저희가 가끔씩 봅니다. 네. 그래서 뭐 누구 이하 갑, 뭐 누구 이하 을. 아, 그래서 정말 한국에서 네, 보던. 한국식. 네. 예, 그래서 우리 갑과 을이 이제 뭐 무슨 사업체를 산다 이렇게 하고 이하 동 뭐 어쩌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이제 한국식의 계약서를 써 오시는데 네. 그리고 사인을 하셨으면 이거는 유효한 계약서예요. 아.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효한 계약서가 되기 위해 들어가야 되는 몇 가지 기본 조건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이름이 정확히 들어가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당연히 매매 대금이 들어가야 되고 네. 어떤 거를 사는지에 대한 비즈니스 정보가 들어가야 되겠죠. 네. 예, 그러니까 뭐 식당이면 어떤 식당, 어디 위치, 그러니까 로케이션 이런 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금이 네. 보통은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바이어와 셀러분이 사인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것만 그 5가지에 기본적으로 꼭 들어가야 되는 것만 들어가 있다면 네. 아무리 허술해 보이는 계약서고 아무리 한국말로 쓴 계약서라도 일단은 유효하거든요. 이제 문제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끼리 가계약서를 써왔어요. 야, 라고 얘기를 가계약서는 하세요. 정말 네. 한국적인 그런 마인드시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가계약서 써왔는데 네. 내용 공증 좀 해주세요. 이런 아. 말씀 이게 더 어려운 말 하세요. 또 이제 네네. 내용 공증. 그 내용 공증이라는 것도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제 여기서 제가 2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가계약서라는 거는 미국에는 사실은 가계약서란 말은 없습니다. 네. 예, 다만 우리가 letter of intent라는 계약서는 있어요. 그거는 네. 뭐냐면 LOI라고 줄여서 말하는데 letter of intent가 굳이 말하자면 한국식으로 가계약서라는 의미가 될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 LOI는 letter of intent는 non-binding contract, 그러니까 유효하지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서는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바이어분과 셀러분이 그래 내가 이거 얼마에 살게, 얼마에 팔게, 그리고 언제 클로징 하자 이런 기본적으로 계약서에 들어간 내용은 다 적어요. 네. 적지만 이거를 안 지켰다고 해서 계약 위반으로 소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정식 계약서가 아니라는 얘기죠. 네. LOI는. 다만 그럼 LOI가 왜 만들죠?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정식 계약서를 만들기 전에 두 사람이 바이어와 셀러분이 어느 정도 합의된 내용들을 서머리로 적어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정식 계약서를 만들기 위한 준비 단계다라고 하고 어떤 부동산 에이전트 분들은 일단은 그래도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그래도 이 내용을 만들어 놓고 사인을 받으면 통상 그 내용대로 매매 계약서를 만듭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LOI가 이제 먼저 그거부터 사인을 받고 그런 다음에 2번째 단계인 매매 계약서 작성 단계로 넘어가시려는 부동산 에이전트 분들이 또 있으세요. 네. 그런 의도에서 LOI가 꼭 뭐 필요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서가 이걸 꼭 지켜야 되거나 안 지켰다고 해서 소송을 할 수 있거나 하는 그런 법적인 효력은 없다라는 건데, 네. 그럼 한국 분들이 말씀하시는 가계약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희한테 들이밀는 서류를 보면 네. 가계약서가 아니에요. 정식 계약서예요. 그냥 그게 계약서. 그냥 간단한 거일 네. 뿐이에요. 아주 간단한 거일 뿐이지 그것도 계약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또 서류를 또 만들겠다고 한다면 네. 그럼 그 이전 계약서를 파기하고 새로 만드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네. 그 계약서가 한국말로 썼던 영문으로 썼던 가계약이라는 의미로 썼다면 그게 거기에 이 계약서는 non-binding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라고 썼으면 그건 LOI의 개념이 되는 것이고, 그게 네. 그런 말이 없다면 그냥 아무리 짧아도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서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가계약서라는 말은 사실은 미국에서는 좀 의미가 없다는 그러네요. 얘기를 드리고요. 네, 네. 그래서 한국말로 쓰셔온 거를 가지고 두 분이 동의하시면 물론 다시 정식 계약서 쓰는 건 문제 없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한국말로 쓴 계약서라고 해서 이게 무조건 가계약서고
그다음에 이거는 법적 효력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네, 그래서 네. 처음부터 이제 계약서를 쓰시거나 아니면 차라리 LOI라는 거를 써서 그리고 가져오시는 게 좋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내용 공증을 해야 된다 변호사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미국에서는 내용 공증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아, 공증은 그냥 미국에서의 공증, 노러리 퍼블릭이 해야 되는 노러리는요 사람 공증이에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바이어분과 셀러분이 얼마에 사겠다, 팔겠다, 언제 사겠다, 팔겠다라는 등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3자인 변호사나 제3자인 공증인이 그게 맞아요, 틀려요라고 내용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한국은 달라요. 네, 한국은 좀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저는 한국법을 정확하게 아는 한국법 변호사가 아니고 저는 미국법 변호사이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노러리는 그게 아니고 이 사인을 하는 사람이 아이디를 보여주고 본인의 이름이 이 계약서에 있는 이름과 동일한 사람인 것을 공증인 앞에다 확인을 하고 그 사람 앞에서 사인을 하면 네. 공증인은 이 사람이 홍길동이라는 이 사람이 자기의 면허증을 나한테 보여주고 내 면전 앞에서 이 계약서를 사인을 했습니다를 확인해 줄 것뿐이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잘 됐냐 잘못됐냐는 공증인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 네. 공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내용에 대한 책임은 사인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공증을 한 사람이 한테 있는 게 아니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분들이 생각하는 변호사 앞에서 내용 공증해야 돼라고 한다라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거보다는 차라리 변호사가 그 내용을 내가 원하는 내용대로 만든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사람 공증을 하는 게 맞는 거죠. 네, 예, 네. 무슨 말인지 그렇죠. 아시겠죠? 네, 네. 네네. 그러니까 한국적인 마인드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네, 예, 맞습니다. 여기서,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내가 일단 사인을 했다면 그 내용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겠다는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던 변호사의 조언을 받았던 아니면 그냥 나 혼자 읽었던 간에 내가 사인하는 순간 그 위에 있던 모든 계약서 그 안에 들어간 내용은 내가 동의합니다라는 걸로 사인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판사님 앞에 가셔서 분쟁이 생겼을 때 네. 저 이거 모르고 사인했는데요 라고 그러니까요. 얘기를 한들 그게- 판사님은 그럼 너 왜 사인했니?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일단 예. 사인을 했다라는 건 내가 다 이제 그 책임을 진다라는 의미니까. 맞습니다. 동의를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 네. 동의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리스 계약서, 우리 리스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리스 네. 계약서를 건물주가 막 들이대면서 빨리 사인해, 이틀 안에 사인해 이래가지고 자기가 그러니까요. 시간이 없어서 네. 변호사한테 물어보지도 못하고 변호사들이 바쁘다 그래서 그냥 읽어보지도 못하고 사인했어요라고 하고 나중에 사인 다 하고 오셔가지고 이거 좀 리뷰 좀 해주세요라고 하시는 사인 분들이 먼저 많으세요. 하시고, 네. 네. 리뷰해드릴 수 있죠. 네. 그러나 문제는 사인하시기 전에 오셨어야 맞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만에 하나 별로 좋지 않은 문구가 들어 있다면 그거를 수정하기 전에 사인하기 전에 수정을 네. 할 수 있는 찬스를 이미 놓쳐버리신 거예요. 이미 네. 사인을 한 순간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한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나중에 리뷰를 할 수는 있지만 그 내용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그러려면 아시겠죠? 상대방도 동의를 해야 되는 맞습니다. 거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언제나 이 법적인 서류는 사인하시기 전에 변호사를 찾아보시고 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이 자리를 통해 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사인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뭐 매매 계약서 쓰실 때도 영어를 조금 이제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좀 해보고자 해서 그런 경우도 있죠. 실수도 많이 하시죠. 네, 그런 아예 뭐 경우도 좀 있습니다. 영어, 그러니까 이 법률 용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네, 이렇게 일반인들은 특별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허술한 계약서라도 계약서입니다. 몇 가지만 들어가면이라고 네. 얘기했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당연히 이제 매매 금액이 들어가야 되겠죠. 네. 얼마에 사겠다 팔겠다가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바이어 셀러 이름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 얘기를 할 때 제가 좀 하나 또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어요. 네. 이거는 사실 우리 부동산 에이전트 분들도 좀 간혹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막 사인을 받아가지고 오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우리 한인분들이 보시면 이 비즈니스를 할 때 대부분은 회사 설립을 합니다. 그렇죠? 네. 예, 법인체라는 걸 만들어서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죠. 네. 뭐 법인체를 만드는 이유는 본인 개개인의 재산을 사업체와 분리시켜서 법적으로 내 개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인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내가 식당을 운영하는데 이 식당으로 인해서 진 빚이나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비즈니스로서 이 법인체를 만듦으로써 이 법인체가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지 내 개인의 집, 내 개인의 자산은 보호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법인이라는 코퍼레이션이라는 걸 만들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다 회사 설립이 거의 대부분 다 돼 있습니다. 네. 아닌 분도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비즈니스의 오너를 얘기할 때 누가 이 비즈니스의 오너인가요? 라고 얘기를 하면 네. 열의 9은 다 저요. 네. 예, 만약에 제가 이제 비즈니스를 한다고 치면 예, 정승욱이요. 제가 비즈니스 오너인데요라고 얘기를 하고 네. 매매 계약서에 셀러 이름에 정승욱 그리고 본인이 사인을 하죠. 네. 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는 거군요. 네. 네. 왜냐하면 이 비즈니스의 오너는 아까 누구라 그랬죠? 법인을 만들었다 그랬죠. 네, 그렇죠. 법인체인 코퍼레이션이 오너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만든 가나다 잉크라는 회사가 있다면 가나다 잉크가 이 비즈니스의 오너십을 가지고 있고요. 네. 정승욱이라는 사람은 가나다 잉크라는 주식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인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가나다 잉크가 운영을 하는 뭐 예를 들어 홍길동 한국식당이라는 식당을 봤을 때 그 한국식당을 운영을 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주인인 건 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은 맞죠. 네.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얘기할 때 이거 내 식당이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이 계약서를 쓸 때는 이 홍길동 코리안 레스토랑이라는 식당의 오너십은 가나다 잉크지 정승욱이 아닌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셀러의 이름은 가나다 잉크가 되고 대신 사인하는 사람은 정승욱이 되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어떻게 하시냐면 운영은 제가 하는데 네. 이 회사 설립을 해서 이 회사의 대표를 제 와이프 이름으로 해놔요. 네. 그것도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예,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 이름으로 했다 잘못되면 또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또 다른데 내가 소송이 당할 수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와이프 이름으로 해야겠다, 배우자 이름으로 해야겠다, 아니면 내 자식 이름으로 해야겠다, 네.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 운영은 남편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부동산 에이전트 분이 오셔서 사장님 이거 가게 파시겠어요? 예, 팔려고요. 그래서 새로운 바이어가 나타났습니다. 계약서 쓰시죠. 그래놓고 본인이 사인을 하세요. 왜? 내가 운영을 하니까, 내가 사장이니까, 네네. 라고 얘기를 하죠. 네. 실질적으로 회사의 대표는 사모님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회사의 CEO, 프레지던트가 사모님으로 돼 있고 사장님 이름은 전혀 안 들어가 있다면 네. 그러면 사장님은 사인을 해봐야 이건 유효한 계약서가 아닙니다.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 에이전트 분들도 정확하게 물어보셔야 되고 네. 바이어 셀러 분도 정확하게 알고 사인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이거에 대한 걸 다 알기 때문에 이 회사가 설립돼 있다면 이 회사의 대표가 사인을 해야 되고 그 대표가 누구인지를 확인을 하고 계약서를 만들고 사인을 누가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예, 변호사가 아닌 분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거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대부분들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간혹씩 사인해서 받아오시는 거 보면 네. 남편분이 다 사인을 해오셨어요. 그럼 네. 제가 믿고 이제 다 서류를 준비하죠. 네. 클로징 서류까지 다 준비했는데 알고 보니까 남편은 아예 이 회사에 지분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서류 다시 만들어야죠. 다시 만들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 회사를 팔 때 클로징 서류에 꼭 들어가야 되는 서류 중에 하나가 corporate resolution. 회사에 이제 회사 주주들이 주주총회를 열어서 이 비즈니스를 사는 거에 대해서 파는 거에 대해서 동의가 됐고 우리 회사를 대표로 누가 사인을 합니다라는 그런 서류를 저희가 다 준비를 하거나 만들어 오시라고 얘기를 하죠. 저희가 네. 보통은 뭐 저희가 다 만듭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형식적인 법적인 서류들이 있어야만 이 법인이기 때문에 이 법인에 대한 대표가 누구이며 이 사람이 이 법인체인 이 회사를 대표해서 사인할 수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라는 서류가 만들어져야 비로소 그분이 사인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클로징 서류를. 네. 그러니까 매매계약서를 쓰는 당시에도 사실은 정확한 사람이 사인을 해야 되는데 아주 드물게 이런 경우도 봤어요. 네. 남편분이 다 사인을 했어요. 근데 남편분이랑 와이프가 원래는 회사의 공동 소유주예요. 공동 소유. 예, 그런데 와이프랑 남편이 이혼 소송 중이에요. 또 복잡해지네요. 더 복잡해지죠. 네. 이제 그러면 남편분은 이 가게를 빨리 처리하고 싶고 네. 빨리 팔아가지고 돈을 본인이 갖고 싶어 하시는데 와이프한테 얘기 안 하고 왜? 와이프는
이 회사의 지분을 50%는 갖고 있는데 운영은 본인이 안 해요. 뭐 무슨 한 달에 매상이 얼마인지 얼마에 이걸 파는지 남편이 다 알아서 하니까. 네. 남편이 그냥 부동산 에이전트한테 내가 사장이야. 그리고 이거 내놓고 사인하고 뭐 내가 사장이야. 다 사인하고 그런 다음에 알고 보니 나중에 가게까지 다 와이프 몰래 다 네.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문제가 되겠죠. 해결이 복잡하지만 그거를 만약에 네. 와이프 쪽에 변호사가 알았다면 당연히 소송이 들어가죠. 네네. 예, 남편분이 와이프가 이 회사 법인의 지분 50%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사기를 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아주 복잡해질 수 있는 경우가 됩니다. 이것까지 얘기하려면 아주 너무 얘기가 길어지는데 네. 어쨌든 그러면 바이어도 소송을 할 수 있고 우리 와이프 나 몰래 이 가게를 판 남편한테 이 와이프도 소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네요. 네. 바이어도 사기를 당했으니까 네. 결국은 그래서 와이프의 동의 없이 그냥 남편이 본인이 100% 오너십인 것처럼 해갖고 이 가게를 팔았다면 이 트랜잭션 자체, 이 클로징 자체는 무효화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정말 복잡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항상 유의해야 될 거는 누가 정말 주인이냐, 네. 회사 설립이 돼 있다면 그 회사의 지분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회사를 대표해서 사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느냐라는 것을 확인하고 네. 그러고 이 계약서에 합당하게 사인할 수 있는 이름과 합당하게 사인할 수 있는 사람이 사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네네. 그게 아주 제일 중요하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계약금 중요하고 이제 바이어 셀러의 이름, 회사 정보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계약금. 그러니까 네. 계약금은 이제 지금 처음 아까는 매매 대금을 얘기했고 매매 금액은 이제 우리 토탈 퍼처스 세일즈 프라이스가 매매 대금이고 네. 계약금은 영어로 어니스트 머니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건 뭐냐? 우리가 집을 살 때도 마찬가지, 가게를 살 때도, 건물을 살 때도 마찬가지. 우리 바이어분이 셀러분한테 이 매매 계약서를 쓸 때 나는 이 건물, 이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에 내가 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관심이 있다는 표시의 증표로서 계약금을 걸어요. 네. 내가 그만큼 시리어스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계약금을 걸면서 이 계약서를 써야 유효합니다. 네. 계약금이 없는 아무런 그 영어로는 consideration이라 그러는데 그게 없이 계약서를 쓰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때나 그냥 캔슬할 수 있기 때문에 단 일부리라도 네. 계약금을 걸어야 됩니다. 네네. 근데 물론 일부를 거는 경우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액수를 걸고 그리고 계약서를 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바이어는 계약금을 가능하면 좀 적게 걸고 싶을 것이고 처음부터 네, 그렇죠. 셀러분은 많이 걸기를 원하겠죠. 왜? 많이 건다는 뜻은 내가 정말 이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다는 그렇죠. 걸 보여주고 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서로가 이제 신용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가 적정선이냐라고 네. 늘 물어보세요. 정해져 있나요? 아니요, 정해져 있는 법은 없습니다. 네네. 예. 뭐 조지아법상 몇 퍼센트를 걸어야 됩니다라고 딱 해버리면 아주 좋은데 네. 그게 없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저희가 보통 경험상 보면 이제 뭐 물론 매매 대금이 얼마나 큰 액수냐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작은 액수일 경우 퍼센티지를 좀 높이고 네. 큰 액수는 그렇게 큰 액수를 처음부터 많이 요구하기엔 너무 액수가 크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한 3 밀리언 300만 네. 불짜리 비즈니스랑 30만 불짜리랑은 벌써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저희가 보통 30만 불짜리 비즈니스 하면 한 3에서 5% 사이를 디파짓을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이제 뭐 30만 불에 3% 339 한 9천 불에서 만 불 정도 이렇게 되겠죠. 네. 예, 그냥 그 정도를 넣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만약에 액수가 커지면 그러면 이게 이제 당연히 또 퍼센티지로 계산하면 액수가 너무 커지니까 네. 퍼센티지를 뭐 5%에서 한 3%나 2%로 좀 줄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케이스마다 다 다릅니다. 네네. 문제는 중요한 거는 이게 그럼 작으면 작을수록 무조건 바이어한테 좋으냐? 꼭 그렇지는 않은데 바이어분들은 조금만 걸려 그러세요. 그럼 바이어한테 안 좋은 게 뭐죠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안 좋은 게 있습니다. 뭔가요? 이 계약금이 너무 작으면 네. 우리가 모든 계약서에 특히 이제 변호사를 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바이어를 프로텍션하기 위해서 왜 바이어는 이 계약서를 쓰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많아요. 네. 이제 아까 나중에 얘기할 리스 계약서도 신청을 해야 되고 또 만약에 융자를 받아야 되면 융자 은행에다 전화해서 융자 신청도 해야 되고 이게 다 공짜가 아닙니다. 네.
건물주한테는 또 건물주 변호사 비용 리스를 받기 위한 진행을 또 해야 되고 내 변호사 비용 내야 되고 네. 융자 신청하려면 융자은행에서 처음에 그럼 처음에 얼마 디파짓 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용이 다 들어가는데 나는 준비를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계약금이 너무 작으면 셀러분이 바로 다른 사람이 와서 이거 가게 판다면서 내가 웃돈 더 주고 예를 들어 30만 불에 난 사기로 계약을 했는데 네. 내가 33만 불 줄게 라고 얘기하는 경우 계약금을 1,000불밖에 안 걸었다고 치자고요. 네. 그러면 셀러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 1,000불? 아이 그래 33만 불 받을 수 있는데 뭐 그럼 3만 불 더 받아서 1,000불 그냥 벌금 주지 뭐. 그러면 계약을 셀러분이 파기하는 경우 바이어분이 걸었던 계약금을 똑같은 액수 또는 2배. 저희 계약서는 보통 2배를 줍니다. 그러면 네. 2배의 경우는 2,000불을 물어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계약금을 걸었던 돈은 당연히 바이어분이 찾아가는 거고 거기다 네. 플러스 셀러분이 자기 포켓에서 2,000불을 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30만 불에 팔 거를 만약에 31만 불에 판다고 치면 다른 사람이 와서 그러면 2,000불 그냥 줘버리고 그렇죠. 다른 사람이랑 계약하면 되겠죠. 네, 손해 보는 거 아니니까. 손해 보는 게 더 네. 이득인. 네. 그러니까 계약금이 작으면 작을수록 계약이 파기될 가능성이 셀러분도 파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바이어분은 그 생각은 안 하시고 조금만 걸게요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시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 수준의 액수를 거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10,000불을 걸었다고 치면 10,000불의 2배인 20,000불을 만약에 셀러분이 계약을 파기하는 걸로 줘야 된다고 한다면 셀러분이 조그만 액수에 그래 이 사람이랑 하지 뭐 하고 계약을 파기할 확률이 적어지겠죠. 그렇죠. 그냥 이 사람이랑 하지 뭐 이렇게 원래 했던 계약서대로 가자. 괜히 뭐 돈 몇 번 더 받으려다 벌금 내면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계약금의 액수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분쟁 시에 환불 내용을 반드시 또 명시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조항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통상 저희가 계약서에 이제 그 다음에 얘기하는 사업체 조사 기간에 대한 설명을 하겠지만 이 조사 기간 중에 바이어분이 이 가게 안 살래요라고 결정을 한다면 이 계약금은 아무 조건 없이 바이어분한테 돌려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근데 간혹 계약서에 이제 셀러분이 계약금 자체를 non-refundable earnest money라고 적어서 갖고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건 환불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non-refundable. 네, 환불 네. 없다는 얘기는 그러면 계약서를 바이어분이 파기를 언제 하든 간에 이 계약금은 포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이어한테 아주 불리한 내용이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금을 어떻게 물론 그게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서로가 동의가 된다면 non-refundable로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보통 바이어분이 이미 이걸 다 조사를 해서 비즈니스에 대해서 거의 99% 확실한 경우 네. 그런 경우 non-refundable을 넣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어떤 경우는 이제 계약금을 처음에는 refundable이었는데 이 조사 기간을 예를 2주를 받았는데 좀 더 해야 된다거나 이래서 더 연장을 할 때는 계약금을 더 집어넣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셀러한테 미안하니까 내가 네. 원래 2주 안에 계약 이 조사를 다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게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대신 계약금을 처음에 냈던 5,000불에 또 요번에 5,000불을 더 낼게요. 라고 하는 경우 셀러가 그러면 이번에는 non-refundable로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서로가 이제 딜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바이어 셀러분이 각자 자기 위치에서 합당하게 이제 합의를 보는 선에서 하다 보면 어니스트 머니가 non-refundable이 될 수도 있고 refundable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계약서에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 또 달라지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처음 계약서를 쓸 때 계약금은 당연히 refundable honest money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매 계약서에 들어가야 될 중요 조항들 계약금 관련해서 더 좀 살펴볼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계약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계약금을 이제 거는지에 대한 설명은 드렸는데 네. 그럼 이 계약금을 누구한테 주는 것이 좋은 것인가? 당연히 정답은 변호사의 에스크로 구좌에다가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네. 저희가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기거나 아니면 나중에 바이어분이 합당한 이유로 두 딜리전스 기간, 조사 기간 안에 나 이 비즈니스를 안 사겠습니다라고 결정했어요 했을 때 이 돈을 돌려받기가 당연히 변호사 사무실 어카운트에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만약에 변호사 사무실 아니고 매매 계약서 쓸 때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에이전트 분의 양식이나 가폼을 써서
이미 계약서를 쓴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우리 부동산 에이전트의 회사, 부동산 회사의 에스크로 구자가 또 있습니다. 네. 에스크로 구자라는 거는 고객의 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객의 돈을 맡겨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에이전트 분의 에스크로 구자에다 넣는 것도 오케이, 괜찮습니다. 네. 예, 제일 조심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셀러분한테 직접 주시는 거. 네. 의외로 많습니다. 아니 설마라고 그러니까요. 하시겠지만 네. 의외로 많습니다. 아예 계약서를 쓰기 전부터 아. 바이어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뭐 이거 빨리 계약해요 이러면서 네. 계약금부터 들이밀면서 이거 뭐 계약금 제가 오늘 써드릴게요. 빨리 계약합시다 이러면서 그냥 셀러분 이름으로 적어서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어떤 경우는 셀러분이 갖고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디파짓 안 하고. 근데 네네. 어떤 경우는 셀러분이 진짜 디파짓 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 셀러분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시겠지만 만에 하나 그렇게 너무 좋아했던 바이어분이 네. 이제 콩깍지가 풀렸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보다 보니까 처음엔 너무 좋았는데 매상도 보니까 이게 셀러분이 얘기하는 거랑 좀 다른데 이렇게 되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네.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게 아니다 싶은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셀러분한테 사장님 죄송한데 제가 지난번에 드렸던 거 이거 못 사게 됐어요. 그러면서 돈 좀 돌려주세요. 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셀러분이 물론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돌려주시는 분도 있고 네. 어떤 분은 아이고 그건 다 썼는데 이렇게 하고 오리발 내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요. 예, 그렇기 네. 때문에 계약서도 쓰기 전인데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계약금은 셀러분한테 미리 주시는 거 아닙니다. 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처음 이제 매매 이제 그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실수를 또 많이 하실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특히나 처음 사시는 분들은 네. 모르시니까. 네. 그러니까 셀러분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시는 경우들도 너무 많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런 거는 확인을 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 변호사 또는 부동산 에이전트분. 네, 알겠습니다. 네, 라디오 정보 시대 오늘은 정승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